문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타고나서 language acquisition 머신이 있고 universal grammar가 있고 그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어의 패턴의 지도를 우리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우리 target language의 언어의 확률 분포를 무의식에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문법 학습으로 불가능합니다. 확정적으로 말할게요. 불가능합니다. 자, 몇 개월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드디어 최초로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AI가 나왔습니다. 튜링 테스트라고 해요. 앨런 튜링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튜링이라는 사람이 어떤 거를 제안을 했냐. 서로의 얼굴을 모르고 채팅을 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 AI가 하나 껴있는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얘기하다가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이 중에 인공지능을 골라보세요 했는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안 나오고 AI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못하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부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AI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성공을 최근까지도 못했습니다. 뭐 물론 튜링 테스트 통과 좀 뭔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논문 한두 개에서 통과한 게 있기는 한데 다른 실험자들이 했을 때도 완벽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AI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죠. 정말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질감이 없는 대화하는 AI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Human language is too complicated. It's impossible to memorize everything. Right? 모든 것들을 기억해갖고 구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복잡해요, 말이. 그렇다 보니까 온갖 hypothesis, 가정들이 난무합니다. 사람에게는 language acquisition 머신이 있다. universal language가 있어서 모든 사람의 두뇌 속에 그 유전적으로 innate하게 선천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뭐 이런 논문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챗 GPT의 등장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돼버린 거죠. 어떤 게 맞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언어학습 이론으로 10년, 20년 해도 영어 한두 마디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언어학자들이 밝혀내기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로 확인된 게 뭐냐면 60대에도 그 사람이 진정한 모티베이션만 있으면 언어 획득할 수 있다가 학계 정설이고 그렇게 언어 획득에 성공한 사람들이 한 트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그거는 우기는 겁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 해변에 가서 망원경으로 보면 이게 지평선이 어느 순간부터 배가 가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게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우주 밖에 나가서 찍어보면 동그랗잖아요. 근데 평평하다고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확증 편향과 자기 방어 기제 때문에. 그게 틀렸다고 하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니까 어리석은 일관성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챗 GPT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 교육,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어 교육이죠. 이 업계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거고 사교육 쪽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먼저 하고 이게 입증이 돼서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까지 갈 거예요. 근데 한 20년 봅니다. 공교육에서 받아들이려면. 네, 그 이유는 제가 또 이야기하고요. 이건 팩트 폭행이 될 수도 있는데 폭행은 하면 안 되죠. 팩트로. 그래서 부드럽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 GPT가 뭐냐?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예요. Generative 무슨 뜻이죠? 생성하는 Pre-trained, 미리 학습된 Transformer, 변형하는 놈이라는 겁니다. Transformer가 어떤 뜻인지는 정확하게 뒤에서 나오는데 이게 조금 AI 세계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뒤에서 더 설명을 하고
이 GPT가 어떻게 인간 언어를 구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두뇌가 언어를 구사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챗 GPT 같은 최신형 언어 생성 AI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란 걸 합니다. 자연적인 언어 처리라고 볼 수 있죠. 인풋을 방대하게 합니다. 얼마나 방대하게 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다 했잖아요. 얼마나 방대하게 해요? 인류가 생성한 모든 텍스트, 인터넷에 디지털라이즈드 된 모든 텍스트 전부 다 이렇게 수조 개의 인풋을 넣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I like Americano라고 하면 I like Americano 이 세 가지로 토큰으로 구분을 합니다. I like Americano 세 단어로.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은 그 수조개를 센텐스별로 세그먼트로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토크나이징 합니다. 단어별로. 그 다음에 스태밍 해요. 메이킹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메이크. 그죠? 그리고 MR is 셋 다 비동사죠. 그런 것들을 원형을 찾아주는 거를 grammat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태깅을 해요. 품사를 알려줘요.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adjective 형용사고, 이런 식으로 각 단어별 우리가 토크나이징 한 거를, 토크나이징하고 스태밍, grammatization 한 거를 태깅을 다 해줘요. 품사를 알려줘요. 그 다음에 name entity 태깅을 해줘요. 이건 뭐냐면 아메리카노는 뭐예요? 베버리지의 일종이죠. 애플은 과일의 일종이고, 그리고 뭐 독은 뭐예요? 그 동물의 일종이고, 이런 식으로 그 name entity 태깅을 해줍니다. 이거 우리가 언어 사용할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매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애기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머신러닝으로, 알고리즘으로, 저 같은 비전문가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이과의 세계로 머신러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걸 통해서 언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거를 통해서 언어 생성 AI가 언어를 공부하는데, 이게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했을 때, AI는 이런 식으로 막대한 인풋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인간은 이거를 contextual,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공부법으로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학습. 뭔가 부정적인 거는 엄마 아빠가 지지라고 알려줘요. 그죠? 뭔가 긍정적인 거는 잘했어, 좋아, 뭐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한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소셜 컨텍스트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단어 학습에 대한 것도 진도를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단어도 무조건 컨텍스트로 해야 돼요. 애기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아니, 성인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공부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 기계도 문법 공부로 언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기계도 못하는 걸 사람이 하려고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10년 해도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비극이에요, 정말. 자, 그래서 이 AI하고 이 애기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언어를 배우는 걸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공통되는 게 있다는 거죠. 막대한 인풋을 집어넣는다. 인간이 그 소셜 액티비티의 대부분이 언어로 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한국어에 노출되고 있죠. Exposure to language. 정확히 말하면 target language. 배우고자 하는 언어에 노출돼야 됩니다. 얼만큼이요? 막대하게요. 그리고 pattern recognition.
아까 말한 그 stemming, remmatization, name entity, name tagging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게 패턴을 학습하는 거예요. 언어의 확률 분포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다음에 이 단어가 보통 나오더라. How are가 나오면 보통 you라고 말하더라. How are you? 이렇게 그런 패턴 recognition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GPT 1, 2, 3, 4, 3 다음에 3.5 다음에 4 나오면서 점점 더 프로세싱 파워가 강력해지죠. 점점 더 사람 같아지고 시간이 걸려요. 그러한 인풋들을 처리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하고 AI하고 똑같아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 지금 우리는 주입식 교육 아니에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해도 돼요. 우리는 양방향 소통이에요. 선진 교육을 지향합니다. 근데 이런 주입식 교육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언제죠?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죠.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 교육은 유럽에 있는 프로이센 교육에서 왔습니다. 나폴레옹하고 전쟁을 하는데 프로이센 군대가 훨씬 더 큰데 진 거예요. 왜 졌어요? 나폴레옹 군대는 나폴레옹 말을 잘 들어요. 막 발에 동상 걸리고 죽어도 그냥 전진해요.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 근데 프로이센 군대는 자기 맘대로 생각해. 개인주의야. 그래서 교육제도를 싹 다 뜯어고칩니다.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현대식 교육이고 그게 미국으로 가고 유럽 전역에 퍼지고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일본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학교가 교도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학교에서 밥 먹는 거하고 교도소에서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식판에다가 철로 된 거에. 간수하고 선생님하고 역할이 똑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선생님들 본인도 자기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라요. Dumbing Us Down이라는 책. 바보 만들기인가요? 우리 번역어가? 바보 만들기였을 거예요 아마. 번역서 제목이 Dumbing Us Down. 적어드릴까요? 이 책 아마존에서 원서로 사가지고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그 토익 800 몇 점이라 그랬나요? 충분히 읽을 수 있어. 그 원서 읽기 우리 어느 순간에 가면 리딩도 해야 되거든요. 리스닝으로 시작하지만 이런 걸로 하면 좋죠. 근데 이러한 교육제도에서 문법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외국어 학습을 할 때. 이 문법 중심의 교육 그리고 단어를 외워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교육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노엄 촘스키와 스티븐 핑커에게서 나왔는데 노엄 촘스키가 이제 창제를 했고 이 사람이 발전시켰죠. 요즘 노엄 촘스키 AI 해가지고 구글에 쳐보세요. 노엄 촘스키 할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으신데 90대로 알고 있어요. 80대인가 90대인가. AI 욕을 엄청 해요. 나 같아도 하겠어. 인생이 부정당했거든. 평생 한 게. 근데 촘스키 할아버지가 한 게 이 촘스키 박사님이 하신 일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분이 어떤 학설을 제기하고 그거를 반론하면서 인류가 또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은 건전한데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면 안 되겠죠. 이 촘스키 이분이 하신 일은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엄청난 문법에 대한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문법을 해야 언어를 할 수 있다가 지난 60년 정도 정설이었어요. 1950년대부터 공교육이라는 게 한 1950년대부터 생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거기서 진행되는 언어 학습이 이 촘스키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이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 두 명이서 누구도 반박 못하는 그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그리고 언어학자들 대부분이 받아들이는 이론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Grammar is so intricate that humans cannot fully comprehend it through learning. 학습을 통해서는 문법 구조를 익히는 게 불가능하다.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 Grammar는 너무나 복잡해서 complicated하고 동의어라고 보면 돼요. 조금 다른데 내부 구조가 막 이렇게 복잡하다는 뜻인데, 그 세분화돼 가지고 너무 자세하고 막 그런 것들 있죠. 그걸 intricate이라고요. Grammar는 너무 복잡하고 세부 사항이 많아 가지고 인간이 완벽하게 전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는요? 학습으로는요. 그럼 문법 교육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저 같았으면 그럼 문법 교육 안 해야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문법을 안 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인간 내부에는 인간이 타고나기를 language acquisition 머신이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뇌 속에 탑재가 돼가지고 태어나. 이미 문법을 할 줄 알게 태어나가지고 할 수 있어. 세상에는 universal grammar라는 게 있어요. 이거 대문자로 해야 돼요 원래? 잘못됐네. universal grammar가 있어. 보편 문법이란 게 존재해가지고 모든 언어들이 사실 문법이 똑같아. 뭔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법이 있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장치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인간은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야. 학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고나서 문법을 알고 문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이러한 문법 교육 없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챗GPT가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All languages are built on the same universal grammar, and that the language mechanism is built into the human brain. 사람의 두뇌에 language machine이 built-in이 되어 있대요. 건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언어들이 같은 universal grammar에서 출발한대요. 이런 이론들이 맞다고 지난 수십 년간 여겨졌기 때문에 문법을 알아야 우리가 언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이게 맞아야만 하는 거예요. 논문을 쓸 때 이게 맞아야만 해. 이 세계적인 이 석학들의 연구를 내가 이어받아야 해. 국내 논문 대부분이 자기가 어떤 새로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연구해 놓은 거 그냥 찬양하고 받습니다. 박사학위. 비트겐슈타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 철학 박사를 받아요. 그리고 그 논문은 지구상에 아무도 인용하지 않죠. 국내 논문들, 특히나 인문계열. 자기들끼리 인용하죠. 내가 문법 배워가지고 뭔가 실력이 는 것 같은데 좀 더 언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 할 수 있는 거를 정리해줬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 안 들어가 있으면 영어 단어 조합들이, 단어 확률 분포가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문법 교육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법은 나중에 완벽하게 할 때 필요한 겁니다. 한국어의 동사가 7가지로 번역되는 거 아세요? 우리 후드티 아세요? 네, 한국어 동사가 7가지로 변형돼요. 존중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못하죠. 저도 몰라요 사실. 그걸 배우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한국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한국어 발음, 여기 계시는 한국인 원어민 분들이 제 한국어 발음을 완벽하게 알아듣습니다.
근데 제가 아나운서를 한다고 하면 제 발음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발음 교정을 받으면 좋겠죠. 더 아나운서처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죠. 제가 한국어 문법을 공부해서 더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일단 원어민 수준으로 잘해야 돼요. 원어민 수준으로 잘하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일단 원어민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luent하고 proficient 해줘야 돼요. fluent는 무조건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proficient 해줘야 됩니다. fluent는 유창성. 말할 때 그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You don't stop sporadically when you speak. 간헐적으로 말하다가 막 이렇게 멈추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흐르듯이 말할 수 있으면 fluent하다고 해요. proficient는 능숙하다. 표현이 적절하다. 능숙하다. 그래서 유창하고 능숙해지는 거 그걸 우선으로 해야 돼요. 스포큰 잉글리시부터 그 다음에 written English. 아이들이 하듯이 written English에 먼저 유창해진 다음에 스포큰 잉글리시를 하는 원어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읽기 쓰기부터 한국어 잘하고 말하기 듣기를 잘하게 된 한국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죠? 해로운 교육이에요. 물론 모든 강사님들한테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공부, 시험 고득점을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시험 고득점 만들어 주는 게 그 강사분들의 목적이고 너무나 훌륭한 강의가 많아요. 근데 practical English를 누가 그딴 식으로 가르칩니까? 그죠? practical English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시험 영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어떤 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토익 고득점을 받기 위한,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이런 시험들에서는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practical English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역설적인 거는 practical English를 잘하면 수능 같은 거 그냥 한 3번, 5번 기출문제 풀어가지고 패턴 익히면 그냥 만점 아니면 1등급. 상위 한 60% 정도의 언어 능력을 지닌 그 이상을 지닌 원어민이 한 3달 정도 수능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봐요. 우리나라 수능. 그 기출문제 풀면서 트레이닝을 받아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 보면 만점 아니면 1등급이에요. 한 개 틀리거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어를 유창해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빨라요. 자, 그래서 이런 이론들 때문에 우리가 문법을 항상 먼저 배워왔다. 그리고 문법에서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보자한테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자,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근데 한국 드라마 보니까 그 안녕이라고도 하던데 그거는 그 한국어에는 복잡한 Arnold-Lefebvre 시스템이 있는데 그 존댓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문법상으로 그렇게 갖고 한국어 10년에도 유창하게 못합니다. 이런 모든 교육의 뒤에는 이 촘스키 문법 이론이 있었고 기술 습득 이론이 있었습니다. 기술 습득 이론.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기술 습득 이론도. 탱크 조종하거나 비행기 조종하거나 이런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타다가 배우는 거지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죠. 실제로 요즘에 미국의 경비행기 체험장 이런 데서 자기가 비행기 몰아볼 수 있거든요. 그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그 비행기 조종 관련 어떠한 그 교육도 필요 없어요. 그 시뮬레이터 4-5번 해보고 몇 번 꼬라 박아보고 조종하면 옆에 전문 조종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경비행기 운전 가능해요. 근데 60, 70년대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 시뮬레이터가 없었잖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50년대에 Skill Acquisition Theory, 먼저 이론을 빡세게 공부한다. 그 다음에 해보면서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인다. 그 다음에 Declarative Knowledge가 Procedural Knowledge가 된다. 이 이론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론을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이론을 배워갖고 탈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봤기 때문에 자전거가 굴러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론 설명을 나중에 들으면 더욱더 내가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폐지됐어요. 이거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는 이론들이 이제 또 많이 출시가 됐죠. 출시래. 발표가 됐죠. 언어도 똑같아요. 그래마 룰, 규칙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도 다 있는 내용이에요. 막 받아 적으면서 안 해도 돼요. 왠지 알아요? 받아 적으면 어차피 까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녹화로 또 제공될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재밌게 듣고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서울대 박사고 뭐 하버드 나와도 재미없으면 못 들어. 재미없으면 안 들어가요. 컴펠링 해야 돼요. 우리 언어 배울 때도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950년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성행을 합니다. 특히나 이 랭귀지는 노엄 촘스키나 어떤 스티븐 핑커 같은 그런 분들 덕분에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그래서 AI 만들 때도 문법을 입력하면 AI가 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해요? 카메라 렌즈의 작동 원리하고 인간 눈의 작동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원리가. 영상 전문가가 하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그 눈 뒤에 시신경이 있듯이 그거 대신에 이미지 센서가 있고 렌즈 대신에 수정체가 있고 똑같아요. 비행기도 활강하는 독수리 있죠. 이렇게 펴고 활강하는 독수리. 그거하고 구조 똑같아요. 그러면 인간의 언어를 하려면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구사되는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최신 이론이 촘스키 이론이니까 그래마를 가르치면 AI도 할 수 있겠지.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랭귀지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못했어요. 뭐 고양이, 개. 자, 꼬리 이렇게 달린 거는 개야? 하고 다른 사진 보여주면 이해 못해요. 근데 촘스키 이론이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닌 게 우리가 태어나면서 뭔가 갖고 태어나는 건 맞아요. 제 생각에. 우리가 태어날 때 뭔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한테 이거 강아지야 라고 설명하려면 사진이 수천 장에서 수만 장이 필요합니다. 수십만 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애기들은 강아지 한 3마리 보면 이제 평생 이건 강아지야. 뭐 늑대 보고 잠깐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강아지 한 4-5마리만 보면 평생 이렇게 생긴 건 강아지야 라고 인식을 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견종, 뭐 푸들 같은 거 태어나서 처음 봐도 이거 강아지야 라고 인식을 해요. 이제 그건 좀 불가사의한 거죠. 인풋이 인공지능만큼 들어가지 않아도 알게 해주는 뭔가가 있다. 그 무언가를 Language Acquisition Machine이라고 촘스키가 오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랭귀지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건 제 추측이에요. 자, 그래서 30년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튜링 테스트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규칙을 알려주지 말고 스스로 패턴을 익히게 해보자. 근데 안 됩니다. 이것도 실패해요. 2010년대까지. 왜 실패했을까요? 혹시 그 나이 두 번째 줄에 양복 입으시면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23살이요? 그러면 잠깐만,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저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4시죠? 요 마이크 한 번만 주시겠어요? 우리 인터넷 언제 들어왔죠? 네, 6살 때인가? 그죠, 6살 때. 그죠. 80년대에는 그게 없던 거죠. 뭐가 없어요? Abundant amount of input. 인풋을 막 과학자들이 준비하는데 손으로 하나하나 핸드피킹 해가지고 고르면 몇 개 고를 수 있겠어요? 뭐 많아봤자 500개. 그 정도 인풋으로 테슬라가 지금 하듯이 길에 있는 게 개인지 사람인지, 뭐 자동차인지 장애물인지 나무인지 지금 구분하잖아요. 테슬라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잘못됐나? 라고 의심을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이라는 게 생깁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시작됩니다. 디지털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사이에. 그래서 2010년대에 이때 다시 머신러닝을 하는데 조금 더 깊게 한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그래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딥러닝이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두뇌 그 뉴런 링크하고 비슷하게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해서 병렬 구조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성공했나요? 스스로 말은 하긴 하는데 조금 어색해요. 튜링 테스트 통과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뭐 일부 사례에서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반복이 안 돼요. 그 결과가. 그래서 생성을 하기는 하니까 여기에 뭔가 실마리 있죠. 이제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구글 엔지니어. 이 사람 이름이 시시 바스파니예요. 시시 바스파니인데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판타스틱합니다. 스펠링이. 참고로 영어는 써진 걸로 발음을 추측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여튼 시시 바스와니라는 구글 엔지니어가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언어가 왜 AI가 하기 힘들어요? 테슬라 같은 거 보면 옛날부터 좀 한 2, 3년 전부터 테슬라는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뭐 장애물하고 이런 거 구분했어요. 이미지는 할 수 있어. 이미지는 어떻게 하니까 학습이 돼요. 막대한 인풋으로 그 컨볼루션 알고리즘으로 하니까 인식을 해요. 그걸 부분 띄어가지고 막대한 인풋으로 하니까 이미지는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언제? 이때부터. 이미지는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생성도 할 수 있게 됐어.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근데 언어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마는 너무 복잡하니까요. 인공지능도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래마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감히 하겠다고요? 그래마는 너무 복잡하고요. 그리고 언어는 시퀀스예요. 이미지처럼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시퀀스예요. 이미지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시퀀스예요 라고 끝까지 들어야 이해가 되죠.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끝까지 듣지 않으면 온전하게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시간 개념이 들어있다니까요. 그죠? 언어는 앞에 나오는 말이 있고 뒤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 바스완이라는 사람이 No grammar. 그래마 인풋 하지 말자.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완벽하게. 2010년대에도
그 머신러닝이라고 해도 문법을 조금씩 막 집어넣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인간처럼 말한 게 없어요. 성공 사례가 없어요. No grammar, no sequence. sequence도 무시해요.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거 다 무시해요. 문법 다 이거 다 개무시. grammar, sequence 개무시. attention algorithm이라 그래서 순수하게 들어오는 거에다가 그냥 집중하는 알고리즘을 짜요. 수조 단위의 인풋을 집어넣습니다.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모든 인풋을 때려 박습니다. 이거를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챗 GPT 뭐라 그랬어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촘스키는 문법이라는 중간 매개 없이 언어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챗 GPT가 말을 하네. 뭐를 통해서? 그냥 인풋 때려 박아가지고 이 말 중요해요. 확률 분포의 지도. 그러니까 언어의 확률 분포의 지도를 만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인풋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확률적으로 이게 제일 많이 나와 해서 번지르르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번지르르하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촘스키 아저씨는 그분은 AI 싫어할 거예요. 자기 이론의 강력한 반례가 그 젊어서는 영광을 누렸지만 노년에 죽을 때까지는 좀 인공지능이 계속 실패를 해주고 촘스키 이론이 맞았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악담을 하냐? 그 sophisticated plagiarism이라고요. 정교한 표절이다라고 해요. 요즘 작곡가들 그냥 무릎 위에 이런 맥북 얹어놓고 그냥 빌보드 1, 2위 하는 거 다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막 대형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22살짜리가 막 인터넷 머니인가 그런 애가 그냥 무릎 위에서 그냥 뚝딱뚝딱 시리얼 말아먹으면서 그냥 만들어요. 뭘로 해요? 스플라이스. 스플라이스라는 샘플링 회사가 있어요. 걔네들은 막 수억 원짜리 그 50년대 60년대 빈티지 장비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그 샘플을 막 만들어요. 그 샘플 가져다가 음악 만들면 표절인가요? 표절이 아니에요? 쓸지 안 쓸지는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챗 GPT를 이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다고 표절이에요? 아니죠. 샘플링은 이상한 거야. 멜로디 내가 하나하나 다 짜야 돼. 다 잊혀졌어요. 그 작곡가들. 다 이제 그 정부 선거송 만들고 있어요. 정부에서 주는 일. 왜냐면 정부에서 주는 일을 하려면 경력 20년, 뭐 프로젝트 몇 개 진행 이런 거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야. 도태된다고요. 그렇게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그런 기존의 사고를 갖고 있으면 어리석은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리석은 일관성이 있으면 작곡가는 뭐 멜로디 하나하나 다 써야지. 아니라고요. 요즘 빌보드들 다 스플라이스 샘플 쓴다고요. 이 샘플로 천재적으로 작곡하는 사람이 카니잖아요. 프랙티컬 잉글리쉬를 할 때 이제 그래머가 더욱더 필요 없게 됐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쓰고 GPT한테 check grammar, colon 딱 하면 그냥 말해줘요. 이 부분에서 그래머가 이렇고 이렇고 다 고쳐줘요. 그거 보고 배우면 되잖아요. 그거 보고 배우면 되잖아요. 문법 공부해서 뭐 할 건데요? 어떻게 언어를 내가 배치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디렉터로서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죠. 디렉터. 요즘에 음향 이론, 뭐 컬러 그레이딩 이론 그냥 진짜 원리 조금만 알면 돼요. 예전에 하던 기술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전 세계에 있는 툴 만드는 회사들이 점점 더 쉽게 좋은 툴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향 이론 막 제대로 하나도 모르는 21살짜리 애들이 21살, 22살 이런 애들이 빌보드 1, 2위 하는 아리아나 그란데 곡을 쓴다고요. 도태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언어 말고도 가져가시는 거 많을 거예요. 자, 근데 GPT가 언어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기는 해요. 근데 살짝 이상합니다. 막대한 인풋으로 패턴을 학습해서 언어의 확률 분포를 만들어서 거기서 출발하니까 그럴듯한 말을 생성을 해요. 근데 영혼이 없어. 그 영혼을 채워주기 위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을 합니다. 강화 학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feedback by human. 우리 인간이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애기들이 어떤 말을 생성해내면 엄마가 교정해서 한번 말을 해주죠. 근데 애기들 안 듣죠. 엄마 아탕 아탕. 사탕이에요. 그 아탕 아니고 사탕 해도 아탕.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애기들 다 봤는데 진짜 100% 다 이래요. 아마 저기 명절에 조카들 만나면 똑같을 거예요. 코렉션이 안 먹힌다는 거죠. 피드백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 표현 좋았어. 그 표현 나빴어. 뭐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해보고 겪어보고 또 해보고죠. 근데 여자가 내 남자친구를 고쳐주겠어. 오빠 그때는 이렇게 말할 때는 여자 마음을 이해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라고 해서 남자친구를 고칠 수 있어요? 뭔가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말 하면은 하루 종일 그냥 삐져 있어주면 돼요. 그러면 남자가 알아서 고쳐서 다시 아웃풋을 하는 거예요. 그게 챗 GPT하고 똑같아요. 이 피드백이 방금 그 표현 틀렸으니까 이 부분 이렇게 바꿔가 아니고 따봉 아니면 bad, good 아니면 bad 이것만 해주는 거예요. 챗 GPT 지금 쓰고 있는 사람, 쓰고 있는 사람 그 하다 보면 그 피드백 주라고 뜨죠. 그거예요, 그거. 그걸로 점점 더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용자한테 어떤 표현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라고 안 물어봐야 한다고요. 이미 언어의 확률 분포 지도가 학습이 다 돼 있어요. 그냥 내가 만든 아웃풋이 인간 같았니? 인간 같았어.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를 통해서 교정이 아니에요. correction이 아니에요. 이거는 피드백이에요. 다른 겁니다. 교정하고 피드백은. correction과 피드백은 다릅니다. correction 하는 방식으로는 언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피드백을 통해서 인간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말을 하는 언어 생성 AI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인공지능을 통한 언어 학습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어떤 거를 느꼈나요?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 네. 마이크 드릴게요. 마이크에 하고 말해주세요. 그 챗 GPT는 엄청난 인풋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유창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저희는 한국에 있으면서 유학이 아니니까 어떤 인풋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막대한 인풋이 필요할 텐데 뭐 넷플릭스를 보기도 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엄청난 양의 영어를 계속 저희한테 인풋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강의가 언어 학습법이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공부를 할 때 시장에 영어 학습 뭐가 있지? 이 사람이 알려주네. 그냥 검색하면 나오네. 그 연예인이 버스에서 웃고 있네.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사요. 근데 한 단계 더 생각하는 사람은 저 교육 프로그램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영어 교육학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영어 교육학을 배우면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못 배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본 거예요. 그게 우리 강의예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I+1이라는 가설이 있어요.
우리 comprehensible input 할 때 I+1 했죠. 내 인터랭귀지 수준에 맞는 인풋을 넣고 조금 더 어려운 거 넣고 어려운 거 넣는 건데 지금 아예 영어 못한다 하면 제가 엄청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이거 검색하면 됩니다. comprehensible 언어 이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어 배우고 싶어요. comprehensible 그 Japanese. 아랍어 배우고 싶어요. comprehensible Arabic. But the premise is that you have to be good at English. You can learn other language through English. 한국어로 된 외국 학습 정보가 많을까요? 영어로 된 외국어 학습 정보가 많을까요? 심지어 일본어 공부하는데도 영어 하고 나서 영어를 통해서 일본어 배우면 엄청난 신세계가 열립니다. 왜? 한국어로 된 언어 학습 자료들이 다 그 죽은 이론 몇 개월 전에 이 챗 GPT에 의해 가지고 사망 선고 받은 그 문법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한국어로 된 정보들이 다 항상 늦어요. 한국어는 2년 3년 늦어요. 최신 트렌드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쳐보세요. 유튜브에 외국어 학습 관련해 가지고 저 외국어 잘하게 됐어요 라는 사람들, 외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는 이라는 채널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인터뷰 보세요. 제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단어 33,000개, MD 33,000 외웠더니 내가 영어 잘하게 됐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단 한 명도 없는데 그딴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에서 탈피하려면 영어 해야 되고 영어 할 줄 알면 그냥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요.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뭐 롤플레이 같은 거를 하거나 또는 이런 거 보여주면서 This is a jacket. This is a blackboard. This is a chalk.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지하고 연관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이 이 comprehensible 뭐뭐뭐라고 하면 돼요. 심지어 그 영어 몰라도 이해돼요. 왜? 이렇게 하면서 jacket 하면 이거 재킷인 거 알 거 아니에요. watch 하면 이거 watch인 거 알 거 아니에요. laptop 그 뭐냐 카비 레임 같은 사람이 나와서 랩탑 이러면 이거 랩탑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최초에는 그런 식으로 해요.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원 하는 거죠. I+1. 그 다음에 동화책 읽어주는 거, 뭐 스토리텔링 그런 거 보는 거죠. 미드 봐도 되고. 미드 공부로 영어 잘하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미드가 그게 소셜 컨텍스트를 만들어주고 컴프리헨시블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주인공이 인상 쓰면서 피자 한 조각 먹고 It's disgusting 하면 disgusting 뭐예요? 맛없는, 그죠? 역겨워. 뭐 한국어로 치면 뭐 역겨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disgusting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막 역겹다 이 정도까지는 존나 맛없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소셜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인풋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냥 널렸어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널렸고 넷플릭스에 널렸고 그냥 검색하면 이제 그 대본까지 다 나와요. 모르는 거 있으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죠? 시작 이걸로 하면 굉장히 좋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본어 배우든 아랍어 배우든 뭐 스페니쉬를 배우든 다 마찬가지. 엄청나게 좋은 자료들이 널렸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못 하는데 제가 혹시 뭐 그 자료 조사를 위해 가지고 Comprehensible Chinese 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자료들 많아요. 됐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문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타고나서 Language Acquisition 머신이 있고 Universal Grammar가 있고 그 개념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어의 패턴의 지도를 우리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우리 타겟 랭귀지의 언어의 확률 분포를 무의식에 집어넣겠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문법 학습으로 불가능합니다. 확정적으로 말할게요. 불가능합니다.
그 의미 분포의 지도를 가지면 알아서 그것의 결과로서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 아웃풋의 피드백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인풋을 넣은 다음에 전화 영어 하거나 외국인 친구 만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아요. 피드백 받잖아요. 근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틀린 거 있을 때 고쳐줘 라고 하는 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는 정말 많은 언어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떤 이제 친구하고 뭐 데이트 같은 거 하는데 그럼 나 영어 잘 아직 못하니까 내가 틀릴 때마다 교정해줘봐 하고 이제 차 타고 어디 주차장 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We can park everywhere. 이러니까 It's actually you can park anywhere 라고 교정해 주는 거예요. 기분 존나 나빴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할 때는 everywhere인가 anywhere인가 뭐지 헷갈리네 이렇게 되는 거야. everywhere라고 해도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Oh yes, we can park anywhere. 그냥 이렇게 말해주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교수자가 할 일은 그거예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제가 경력이 30년입니다. 저는 토할 때까지 공부했어요. 제가 단어장을 공부하면서 단어장이 해질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최악의 교수법. 그죠? 얼마나 그 앵자이어티가 올라가요. 영어 30년 해도 힘든 거구나. 아니 지금 한국어 다 원어민이면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영어는 그냥 1년 정도,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사회로 나가기 전에 좀 뭐 방학일 때, 뭐 1년 정도 갭이어 같은 거 가질 때 빡세게 해서 그냥 획득하는 겁니다. 획득하고 이거를 reinforcement learning을 평생 하면 돼요. 새로운 인풋도 넣고 아웃풋하고 피드백 받아보고 이러면서 이게 피드백 받는다는 게 뭐예요? 휴먼에게 피드백 받는 게 뭐죠? 우리는 그걸 커뮤니케이션이라고요. 이게 목적이에요. 언어 배우는 목적. 남들 교정하려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언어는. 너 그거 문법적으로 틀렸어. 발음 틀렸어. 관사 거기 넣어야 돼. S 붙여야 돼. 그게 시험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거 하려고 언어하는 게 아니라고요.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언어 배우는 거예요. 이걸 평생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보면 계속 더 잘해져요. 이제 저는 영어에 대한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해요. 나는 40대 되면 지금보다 영어 더 잘하게 되어 있을 거고 50대 되면 더 잘할 거야. 확신해요. 그래서 스티븐 크라센 교수도 뭐라고 하냐면 정말 부드러운 지도 필요할 때 요 정도만 해주고 correction은 does very little 거의 하는 일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우리 정말 모든 이 정수가 들어간 거예요. 느꼈죠? 자, 그래서 신이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길을 응원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